안녕하세요. 프랑스 명시설 최규병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브 본푸아, 이브 본푸아의 두 부의 운동과 부동성, 어, 음, 보세요. 연극편인데, du mouvement et de l'immobilité de 두 부의 운동과 부동성, 테아트로, 연극편. 그래서 연극편이라고 한 것은 이 시의 전개가 마치 그 무대에서 그 연극을 연출하듯이 그렇게 전개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시인데, 저도 이걸 어떻게 이해해 보려고 굳이 내렸었는데, 그 주로는 AI의 도움을 많이 받아가지고, 자, 나름대로 조금 이해한 것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문파는 저는 조금 다룬 적이 있는데 아주 프랑스 현대시에서 가장 중요한 시인 중에 한 사람이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시를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몇 가지 사전 지식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그래서 그 계열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모누파라는 시인은 어떤 시인인가? 그는 현대 문명, 특히 언어와 개념 그리고 이미지가 존재의 본질을 가리고 왜곡한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시들은 대개 다 언어의 개념과 그 이미지를 가지고 시가 이루어지죠. 근데 그렇게 해갖고는 그 존재의 본질을 시가 말 수가 없다, 파악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의 시는 이러한 베일을 걷어내고 그러니까 그 개념이나 이미지 이런 베일을 걷어내고 언어 이전에 날 것 그대로의 생생한 실제, 즉 이거를 보누포아는 현존이라고 얘기합니다. 현존. 그래서 보누포아는 한마디로 현존을 추구하는 시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현존이라는 것이 대단히 그 어려운 개념인데 그래서 그냥 간략하게만 이렇게 소개한다면 현존, 현존, 그 현재 앞에 나타나 있는 것 그런 의미인데 원어는 presенce고 영어로 하면 being present 이런 뜻인데 자, 이 모누파의 현존은 단순한 여기 있음이 아니라 인간의 언어와 개념으로 온전히 포착될 수 없으며 유한성과 소멸이라는 존재의 비극적 조건 속에서 역설적으로 그 진실이 드러나는 언어나 이미지 이전에 구체적이고 날 것 그대로의 실제를 말하려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언어나 이미지 이전에 그런 그 생생한 날 것 그대로의 실제, 마치 언어가 생기기 이전에 그 원시인들이 어떤
사물을 대했을 때의 그런 모습,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전. 그 다음에 여기서 등장하는 이 주인공 여자, 그 두부, 뭐 두부라고도 하고 뭐 도부라고도 그러고 이렇게 명칭이 여러 가지 쓰이는데 저는 그 두부로 통일을 하겠습니다. 두부. 이것은 프랑스 원문 발음이 이렇게 두부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두부는 어떤 인물인가? 두부는 단순한 특정 인물, 여인이 아니라 진정한 현존의 화신, 언어의 한계와 가능성을 동시에 구현하는 존재. 이렇게 좀 거칠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를 보면서 이제 두부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이 좀 드러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시에 제목되어 있는 그 무브먼과 이모빌리티, 운동과 부동성. 그래서 이제 그냥 번박하게 얘기한다고 하면은 운동은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발생하는 역동적인 변화의 흐름을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모빌리티, 부동성이란 말은 이는 육체적 생명이 멈춘 죽음의 상태 혹은 해체 이후에 돌아가는 존재의 궁극적인 정지 상태, 또한 모든 피상적인 것들이 사라진 후 드러나는 사물 본연의 순수하고 불변하는 현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운동과 그 부동성에 어떤 등급적인 그런 변화를 통해서 그 두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 시에서 연극이라는 그 섹션, 이 시는 총 그 5개의 섹션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세 번째 섹션이 그 연극입니다. 뭐 다른 이름, 오페라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어쨌든, 이런 게 의미하는 게 뭐냐. 시집 속에서 전개되는 두부의 죽음과 현존의 탐구가 단순한 소설이 아니라 경건하고 극적인 하나의 퍼포먼스나 의례처럼 펼쳐지고 있음을 암시한다. 마치 한 편의 그 드라마를 보듯이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이를 통해 존재의 깊은 진실이 드러나는 공간적, 개념적 배경을 제시한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우선 개략적인 개요를 좀 참조하면서 이 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는 아주 12연으로 되어 있는 굉장히 긴 장시인데, 이걸 뭐 한 번에 하는 건 불가능하고, 그래서 이것을 몇 번에 나눠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1년과 2년과 3년, 이렇게 3개의 연을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작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본읍과 두부의 운동과 부동성, 연극편. 이본읍과 du mouvement et de l'immobilité de 두부. 자, 그 1년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Je te voyais courir sur tes terrasses. Je te voyais lutter contre le vent. Le froid saignait sur tes lèvres. 뭐 우선 번역을 해보면은 나는 네가 테라스 위를 달리는 것을 보았다. 테라스 위를 달리는 것을 보았다. 반거울 되는데 계속 지켜보는 거죠. 보고 있었다. 저는 Je te voyais lutter contre le vent. 나는 네가 바람에 맞서 contre le vent, lutter, 싸우는 것을 보았다. 보고 있었다. 저는 Le froid saignait sur tes lèvres. 추위가 피를 흘리라 이런 뜻인데 saignait sur tes lèvres. 너의 입술 위에서 피를 흘렸다. 자, 우선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자, 요거 요 일련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요 일련을 전체로 보면은 그 무대의 배경, 그 연극이 시작되는 그 서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무대에 그 두부라는 여인이 지금 등장해 있고, 그 여인이 테라스 위를 달리고 있고, 또 이 여인은 그 바람과 맞서서 싸우고 있으며, 그리고 그 추위가 내 입술에서 피를 흘렸다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슈트바이에 하는 것은 이제 시적 화자, 그러니까 나죠. 나가 시적 화자인데, 너가 두부죠. 그 두부를 관찰하는 시각으로 시작이 됩니다. 지금 이 화자가 이 두부라는 여인을 아마도 연인일 텐데, 관찰하는 시각으로 시작이 돼요. 그 다음에 courir sur des terrasses, 테라스 위를 달린다. 그 테라스가 굉장히 또 상징적인데 왜 하필이면 테라스 위를 달리냐. 이 테라스는 종종 건물의 내부와 외부 혹은 다른 층을 연결하는 경계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테라스는 어떻게 보면 건물 안에 있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 건물과는 떨어져 있는 그 외부와 연결되어 있는 이제 그런 그 경계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삶과 죽음, 의식과 무의식, 존재와 부재 사이와 같은 경계적이거나 과도기적인 상태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죠. 이 두부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두부가 이러한 테라스를 다닌다는 것은 그러니까 끊임없이 존재의 변형과 전환의 과정 속에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 다음에 그 루테 공토르봉, 나는 내가 바람에 맞서서 싸우는 것을 보고 있었다. 이 바람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흔히 그 운명, 시간 혹은 외부의 압력 혹은 존재를 위협하는 추상적인 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그 두부가 이러한 그
맞서서 지금 투쟁을 벌이는 거죠. 그 외부의 압력, 혹은 어떤 존재를 위협하는 그런 추상적인 힘, 혹은 뭐 죽음이라고 할 수도 있죠. 이런 거에 맞서서 지금 싸우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루프와 세니의 쑥달레브로, 그 추위가 내 입술에서 피를 흘렸다. 우선 이 추위라는 것은 그 추위의 상징을 좀 보면은 그냥 단순한 기온을 뭐 영하 몇 도 이런 걸 넘어서 죽음, 고통, 무관심, 혹은 존재의 황량함을 상징합니다. 아, 아, 그래서 이 가혹한 그런 존재의 조건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음, 자, 그런데 요 추위가 너의 입술에서 피를 흘렸다. 그러니까 요 문장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요거를 좀 잘 살펴보면 이 보누파의 그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이 현전이라는 게 뭔가 하는 것이 조금 드러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전은 도대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래서 지금 이 문장을 예시로 지금 드는 건데, 자, 추위가 너의 입술에 피를 흘렸다. 이 센이라는 동사는 자동사예요. 그래서 출혈하다, 피를 흘리다 이런 뜻인데, 음, 음. 이건 그 상식적인 그런 차원에서는 좀 말이 안 되죠. 그 추위가 어떤 사람도 아니고 그것이 어떤 생명이 아닌데 추위가 피를 흘린다? 어떻게 보면 이건 좀 모순어법인데 말이 안 되는 건데 근데 이렇게 했어요. 왜 이렇게 했느냐? 추위가 너 입술에 피를 흘렸다는 추위를 능동적인 폭력의 주체이자 살아있는 고통의 화신으로 의인화한 겁니다. 사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이 말은 추위로 인해서 너 입술에서 피가 흘러나왔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볼 때 이때 추위는 그 단순한 원인이나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고, 또 합리적 객관적인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데 불과하죠. 그것은 일상 언어의 기능에 가깝고 시적인 긴장감이나 역사적인 의미는 별로 없죠. 자, 그래서 시인은 추위가 너의 입술에 피를 흘렸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추위를 어떤 이 능동적인 폭력의 주체로다가 내세웠어요. 그리고 살아있는 고통의 화신으로 유인한 겁니다. 비합리적이고 감각적인 충격을 통해서 존재의 극한과 언어 너머의 현존을 암시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시적 언어가 현실을 초월하여 더 깊은 진실을 드러내는 하나의 방식이죠. 조금 더 분석을 해보면은 이 문장에서 주체 액체의 관계를 보면은
인자에서 추위가 능동적인 주체가 되죠. 추위가 피를 흘렸다. 이렇게 되니까 추위가 피를 흘리게 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합니다. 너의 피는 그 행위에 영향을 받는 객체가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체와 객체가 전복되는 그런 형태죠.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시적인 효과가 있느냐? 그 강렬한 의나 추위라는 비인격적인 현상에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피를 흘리게 하는 능동적인 힘과 의지를 부여합니다. 추위가 단순한 기온이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를 해치는 강력하고 능동적인 폭력의 주체로 느껴집니다. 그러면 직접적이고 충격적인 이미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추위가 마치 칼날처럼 입술을 베어 피가 나게 하는, 혹은 추위 자체가 피를 흘리듯이 고통을 주는 듯한 직접적이고 감각적인 충격을 주게 되죠. 또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인 진실, 일상적인 물리법칙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비합리적인 표현이죠. 하지만 시에서는 이러한 비논리성이 오히려 현실에 숨겨진 잔혹함이나 존재의 극한 상황을 직관적으로 드러내는 데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보누포아의 현전 개념과 연결하면 언어의 논리를 깨트림으로써 언어 너머의 날 것 그대로의 실제를 암시하는 방식이다. 추리가 단순히 차갑다는 개념을 넘어 살아있는 내상을 괴롭히고 파괴하는 직접적인 힘으로 현존한다는 것입니다. 잔혹함과 고통의 증폭, 추위가 가해자로서 고통을 직접적으로 주입하는 듯한 느낌을 줘 고통의 강도와 잔혹성이 증폭된다. 그래서 그 현존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자, 1년은 이 정도로 하고 2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연 보겠습니다. 늙어가는 여름은 단조로운 쾌락으로 너를 황폐하게 만들었고 우리는 삶의 불완전한 도치를 경멸했지. 차라리 담쟁이 동물이 낫겠어. 네가 말했지. 밤에 돌들에 들러붙는 담쟁이 동굴의 집착, 출구 없는 현존, 뿌리 없는 얼굴, 태양의 손톱이 찢어버리는 마지막 행복한 일창보다는 차라리 저 산속 죽음의 마을이 낫겠지. 차라리 저 바람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 보겠습니다. L'été vieillissant de Jersey d'un plaisir monotone. vieillissant, vieil, 늙어가다. 그러니까 늙어가는 여름은 de Jersey, 젝세라는 말은 금각에 갈라지게 하다, 특이하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이걸 황폐하게 했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 또 플레지 하면 어떤 단조로운 쾌락, 단조로운 쾌락으로 너를 확대시켰다. 그렇죠. 그러니까 늙어가는 여름은 이제 그 세월의 흐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평생 그런 단조로운 그런 쾌락을 추구하면서 인생이 황폐해져 가는 거죠. Nous méprisons l'ivresse imparfaite de vivre. 우리라는 것은 그 화자와 두부를 말하는 거죠. 우리는 méprise, 경멸했다. 뭐를? l'ivresse imparfaite, 불완전한 도취, de vivre, 삶의 불완전한 도취를 경멸했다. 삶의 불완전한 도취는 다시 말하면 단조로운 쾌락이겠죠. Plutôt de lire, disais-tu. 너는 말했지. plutôt 차라리 리에르는 담장의 동굴을 말하는데, 담장의 동굴. 너는 차라리 담장의 동굴이 낫겠지. L'attachement de lire aux pierres de sa nuit. 조금 더 이제 구체해갖고, 밤의 돌, pierre de sa nuit. 밤의 돌에 attachement, 딱 달라붙는 거죠. 달라붙는, 뭐가? 리에, 담장의 동굴. 그래서 밤의 돌들에 들러붙는 담장의 돌들의 집착. 그 담장의 동굴이라는 식물은 그 땅에다가 뿌리를 내리지 않고 바로 그 벽에 이렇게 붙어서 살죠. 그러면서 부연해서 présence sans issue는 출구죠. 그러니까 출구 없는 현장. 그러니까 담장의 돌굴에 그런 운명이 이렇다는 거죠. visage sans racine. 뿌리 없는 얼굴. 담장의 동굴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밤의 돌들에 들러붙는 담장의 돌굴의 집착, 출구 없는 현적, 뿌리 없는 얼굴. Dernière vitre rose que l'ongle solaire déchire. l'ongle solaire, 그 태양의 손톱 혹은 태양의 발톱이 déchire, 찢어발기는, 태양의 손톱에 찢어발기는 그 행복한 유리창 뒤에서 자, 이거는 여기서 그 태양의 손톱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의 발톱, 이것은 가차없고 강렬한 그 현실, 혹은 피할 수 없는 소멸의 힘, 이러한 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허위나 환상이 다 벗겨진 상태죠. 근데 그런 그 태양의 손톱은 혹은 태양의 발톱은 마지막 행복, 마지막 행복한 일청보다도 태양의 손톱이 찢어 밝히는 마지막 행복한 일청보다는,
마지막 행복한 유리창 뭐 이런 건 다 앞에서 얘기한 그 불완전한 그런 도치 이런 것과 아, 다 같은 의미겠죠. 또 에, 이런 것보다는 plutôt 차라리 dans la montagne, ce village ou Maurice. 차라리 저 산속 dans la montagne 그 죽음의 마을이 낫겠지. plutôt souvent 차라리 저 바람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조금 더 이렇게 하나씩 그 상징을 분석해 보면은 담장의 동굴은 땅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현실에 단단히 결탁한 진실하고 고통스러운 존재의 상징. 다시 말하면 그것은 뿌리 없는 얼굴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아, 또 밤의 돌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둡고 냉혹한 현실을 말하겠죠. 밤의 돌들. 유리창, 내면과 외부, 현실과 이상을 가르는 경계, 쉽게 깨지는 행복의 보호막, 이런 것을 지금 유리창이라고 한 거겠죠. 태양의 발톱, 가차없고 강력한 진실, 혹은 피할 수 없는 소멸의 힘. 차라리 저 바람, 삶에서 부딪히는 어려움들, 어, 운명의 바람과 맞서기, 이런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서 그 여기서도 이제 그 현존 같은 이 모노파 시에서 우리가 현존을 이해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이 현존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 여기서도 또 하나의 예시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뭐냐면은 l'attachement de l'hier au pierre de Samy. 그러니까 밤의 돌들에 들러붙는 담장이 동굴 집합. 자, 왜 이런 이미지를 지금 가져온 건가? 자, 그 일반적으로 이제 이 문장은 담장의 동굴은 식물이고 돌은 이제 무생물인데 들러붙는다는 것은 이제 물리적으로 접촉한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현전을 발현시키냐 하면은 보누푸안에서 밤의 돌이라는 죽음과 정체성의 상징인 돌과 또 미지의 밤, 그 다음에 생명력과 유연성, 담장의 동굴, 담장의 동굴이 극한으로 밀착된 상태를 지금 이런 이미지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무생물과 생물의 어떤 결합, 미착 상태. 자, 이것은 단순히 두 사물이 결합된 이미지를 넘어서서 삶, 즉 담장의 동굴과 죽음, 돌의 경계가 무너지고 지속되는 그런 순간을 강박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때 담장의 동굴과 돌은 각각의 개념적 의미를 넘어 서로에게 닿는 가장 원초적인 있음, 즉 생명과 물질의 근원적인 현존을 발현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인은 여기에 직접 출구 없는 현존이라는 표현을 덧붙여 이 순간이 바로 현존의
핵심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로도 빠져나갈 수 없는 존재의 끝나고 필연적인 마주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미지들이 밤에 돌 때 들러보는 담장의 동물 집착, 이런 것이 이제 어떤 보너푸아가 제시하고 싶은 그 현존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존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기보다 익숙한 개념이나 의미가 부서지고 감각이 극한으로 날카로워지는 순간 무엇인가가 바로 지금 여기에 존재한다는 강렬하고도 비언어적인 있음의 느낌으로 감지가 됩니다. 그것은 명확하게 정의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어떤 생생한 실제이며 종종 고통과 혼란 속에서 역설적으로 그 존재감이 더 뚜렷이 드러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나고 그 다음에 3년으로 가겠습니다. 3년. 그것은 우리의 기억보다 강한 바람이었다. 어쩌다 이제 경악과 바이트의 울부짖음. 그리고 너는 그 불꽃 앞을 지나갔다. 격자무늬의 머리와 내밀어진 손들, 그리고 너의 몸짓에 환희에 찬 목소리 위에서 온몸으로 죽음을 쳐지며 그것은 너의 가슴에 낙이었다. 그리고 너는 마침내 내 머리에서 부지하며 굶었다. 자, 이것도 이제 좀 하나하나 좀 살펴봐야 되는데, 먼저 전체적으로 한번 원문과 맞춰보겠습니다. Il s'agissait d'un vent plus fort que nos mémoires. 그러니까 우리의 기억보다 더 강한 그런 바람과 관계된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기억보다 강한 바람이었다. 지금 이 두부가 그 바람과 투쟁을 벌이고 있죠. Le stupeur des robes et cri des rocs. 그러니까 허브, 뭐 드레스, 옷 그런 건데, 그 스튜퍼는 뭐 경악이라고 했는데 배경, 시색, 망연자실, 혼비백산 이런 건데, 그 옷자락의 경악, 옷자락의 경악이라고 한 것은 요 뒤에서 다시 자세히 언급을 하겠습니다. 퀴즈 호크, 그 바이들의 울부짖음, 그 다음에 에티 빠시 에드모스 플람마, 그리고 너는 그 플람마, 그 불꽃 앞을 지나갔다. À la tête quadrillée, les mains tendues. quadrille는 바둑판 무늬로 줄을 그은다는 뜻인데, 이렇게 여러 갈래로 이렇게 나뉘어진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격자 무늬의 머리 이렇게 번역을 했고, 엘레명 똥듀, 내밀어진 손들. 이건 지금 그 두부의 모습을 지금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tout quête de la mort, 온통 그 죽음을 탐색하면서
sur les tambours exultants de la geste. tambre, 북소리. exultant 하는 말은 뭐 exul때 기뻐서 어쩔 줄 못 알겠지만 그 제스트 몸짓. 그래서 너의 몸짓에 환희에 찬 exultant 환희에 찬 북소리 위해서 sur les tambours 온몸으로 죽음을 찾으며 tout en quête de la mort. 온몸으로 죽음을 찾으며 그 다음에 c'est tes jours pour tes saints. saint은 이제 적가슴인데 그것은 너의 가슴의 낙이었다. c'est tes jours tes saints et règne enfin absence de ma tête. 그리고 너는 마침내 군림했다. absence de ma tête. 내 머리로부터 구제하면서 마침내 군림했다. 자, 이렇게만 보면 이것이 어떤 얘기인지 알기가 좀 어렵죠. 자, 우선 여기서 요것이 나타내고자 하는 그 의미를 잠깐 이렇게 보면은, 자, 제3녀는 두부가 맞서 싸우는 바람의 초월적인 힘을 강조하며 그 앞에서 인간적인 모든 것이 무력해짐을 보여준다. 두 분이 이 강력한 파괴 속에서 적극적으로 죽음을 찾는 모습을 보이며 그 과정은 마치 격정적인 의식이나 춤과 같다. 특히 가슴의 날과 내 머리에서 구제하며 군림한다는 구절은 그녀가 이성과 언어를 초월한 존재로 변모하여 시적 화제의 정신 속에서 절대적인 위상을 차지하게 됨을 극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죽음이 단순한 소멸이 아니라 개념을 넘어선 진정한 현존으로의 변모 과정임을 암시하고 있다. 자, 이런 그 메시지를 우리가 좀 참조하면서 조금 더 이미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l s'agit d'un vent plus fort que nos mémoires. 그것은 우리 기억보다 강한 바람이었다. Un vent plus fort que nos mémoires. 자, 바람이 이제 1년, 2년, 3년 계속 등장하는데, 바람은 이미 1년과 제2년 등장했지만, 여기서는 그 바람의 힘이 더욱 강조되어 있죠. 메모아르보다 더 강하다 했으니까, 우리의 기억보다 강하다는 것은 이 바람이 단순히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인간의 주관적인 경험이나 과거에 축적된 지식조차도 압도하는 어떤 초월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망각의 힘이거나 혹은 인간의 의식으로 온전히 파악할 수 없는 존재론적인 근원적인 힘을 암시합니다. 이 바람은 모든 것을 쓸어버리고 재정립하는 죽음의 힘과도 맞먹는, 또 그런 힘과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바람이다. 그래서 이게 바람의 내용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 다음에 스티프허 데허브 크리호크 옷자락들의 경악과 발등의 부지. 그 옷자락은 여기서 인간의
의상, 문명 혹은 피상적인 존재를 상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어쩌라고 경악한다는 것은 이 강력한 바람 앞에서 인간적인 모든 것이 무력하고 압도당하는 상황을 나타낸다. 클 때 혹 그 바위들은 견고함과 영원성을 상징하지만 그런 바위들조차 울부짖는다는 것은 이 바람의 힘이 자연의 가장 근원적인 것까지도 뒤흔들고 파괴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우주적인 차원의 파괴와 혼돈을 암시하며 두부가 마주한 상황의 심각성을 부각시킨다. 이런 어마어마한 존재인 그 바람 앞에서 지금 두부가 맞서서 싸우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에티파세 에드봉세 플라무, 그리고 너는 그 불꽃들 앞을 지났다. 세플라무, 이 불꽃은 파괴, 고통, 정화 혹은 죽음의 과정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두 분은 이러한 극한의 상황, 즉 파멸의 경계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이는 그녀가 고통과 죽음 한가운데로 의식적으로 걸어 들어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런 그 위험천만한 그런 불꽃 앞을 이렇게 지나갔다. 그 다음에 la tête quadrillée, les mains tendues, et toute en quête de la mort sur le tombeau, exultant de l'existence. 격자무늬와 내밀어진 손들, 그리고 온몸으로 너의 몸짓에 환희에 찬 복수를 위해서 죽음을 찾는 채, 죽음을 찾으면서. 자, 라떼트 까드리에는 격자무늬의 머리는 이해되지 않는 혼란스러운 혹은 파편화된 사고를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거나 혹은 죽음에 의해 분해되는 육체적인 감정을 암시한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동시에 어떤 틀 갇힌 혹은 외부의 힘에 의해 조정된 듯한 모습을 연상시키기도 하죠. Les mains tendues et toutes en quête de la mort. 두 분은 손을 내밀고 main tendue, 온몸으로 죽음을 찾고 있죠. 적극적으로 그 죽음을 찾는 거죠. 이제 죽음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이 죽음을 어떤 육체적인 죽음, 유기체적인 죽음으로 이렇게 보기보다는 하나의 존재가 전혀 다른 존재가 되기 위한 어떤 탈바꿈, 을 하기 위한 자기 부정과 새로운 존재로의 탄생,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게 무난할 것 같아요. 이는 수동적인 죽음이 아니라 두부 자신이 죽음을 향해 능동적으로 나아가는, 심지어 그것을 갈망한 듯한 모습을 보여준다. 죽음이 진정한 존재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이 되기 때문이죠. Sur le temps exultant de geste.
몸짓이 환희에 찬 북소리라는 이 강력한 의미는 두 배의 움직임이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어떤 격정적이고 원초적인 의식을 치르는 듯한 양상을 띠고 있다. 마치 원시인들의 그런 축제를 방불케 하는 거죠. 그녀의 몸짓 자체가 죽음을 향한 춤과 같으며 그 속에서 알 수 없는 환희가 울려 퍼지는 그러한 역설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그다음에 세테슈 홀트테세, 그것은 내 가슴의 날이었다. 이 말도 그냥 어찌 무슨 말인가 싶은데 가슴의 날이다. 슈 홀트테세, 여러 가지 해석이 이제 가능한데 우선 그 여성의 가슴, 그 유책성과 여성성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가슴은 여성성, 생명력, 관능성 혹은 모성적인 존재의 근원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죠. 그것은 너의 가슴의 날이었다는 것은 이 격렬한 죽음의 과정 속에서도 두부의 육체적인 본질, 특히 여성성이 강렬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음을 의미한다. 드러남과 노출, 가슴이 드러나는 날이라는 것은 어떤 폭로나 현현을 암시합니다. 죽음과 대결하는 극한의 순간에 그녀의 가장 본질적인 육체적 현존이 드러난다. 혹은 또 그 희생 제물이란 그 고대의 어떤 희생제 같은 이미지를 주기도 하죠. 고대 의식에서 가슴이 제물과 연관되는 경우도 있다. 도부가 자신을 죽음의 의식에 바치는 듯한 그런 모습을 상상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Et règne enfin absence de ma tête. 그리고 너는 마침내 enfin 내 머리에서 부재하며 군림했다. absence de ma tête. 내 머리는 그 시적 화자의 어떤 이성, 사고, 개념, 이해를 나타내는 거겠죠. 도부가 내 머리에서 부재한다는 것은 더 이상 이성이나 언어의 틀로 두부를 온전히 이해하거나 포착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녀는 개념의 영역을 이미 벗어나 있는 것이죠. 뒤에 해녕 없대. 그러나 역설적으로 두부는 시인의 머리에서 부재함으로써 마침내 오히려 더 강력하게 군림하게 되죠. 이는 그녀가 더 이상 개념이나 이미지 한계에 갇히지 않고 언어를 초월한 순수한 현존으로서 시인의 의식 속에 혹은 존재의 신론 속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녀의 부재가 오히려 그녀의 존재를 더욱 강력하고 진실하게 만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연을 이제 종합해서 좀 정리해 보면은 3년 두부가 맞서 싸우는 바람의 초월적인 힘을 강조하며 그 앞에서 인간적인 모든 것이 무력해짐을 보여주고 있다. 두부는 이 강력한 파괴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죽음을 찾는 모습을 보이며 그 과정은 마치
격정적인 의식이나 춤과 같다. 특히 가슴의 날과 내 머리에서 부지하며 군림한다는 구절은 두부에 잊혀진 본질이 드러나고 그녀가 언어를 초월한 존재로 분노하여 시적 화자의 정신 속에서 절대적인 위상을 찾아게 됨을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는 죽음이 단순한 소멸이 아니라 개념을 넘어선 진정한 현존의 변모 과정임을 암시한다. 자, 이렇게 1, 2, 3년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번역문만 한번 읽고 끝내겠습니다. 자, 1년. 나는 네가 테라스 위를 달리는 것을 보았다. 나는 네가 바람에 맞서 싸우는 것을 보았다. 추위가 네 입술에서 피를 흘렸다. 1년이고, 2년. 늙어가는 여름은 단조로운 쾌락으로 너를 황폐하게 만들었고 우리의 삶은 불완전한 도취를 보내랬지. 차라리 담쟁이 덩굴이 낫겠어 라고 네가 말했지. 밤의 돌들에 들러붙는 담쟁이 덜굴의 집착, 출구 없는 현존, 뿌리 없는 얼굴, 태양의 손톱이 찢어발기는 마지막 행복한 일청보다는 차라리 저 산속 죽음의 마을이 낫겠지. 차라리 저 바람은. 2년, 3년. 그것은 우리의 기억보다 강한 바람이었다. 옷자락들의 경악과 바위들의 울부심, 그리고 너는 불꽃 앞을 지나갔다. 격자무늬의 머리와 내밀어진 손들, 그리고 너의 몸짓에 환희에 찬 북소리 위에서 온몸으로 죽음을 잡으며 그것은 너의 가슴의 날이었다. 그리고 너는 마침내 내 머리에서 부재하며 굴리겠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그 보누파의 그 두부의 운동과 부동성, 어디 무모 에드 리모빌리테 디 두부의 그 연극편, 티아트르 편에서 1년부터 3년까지 1, 2, 3년을 함께 보았습니다. 다음에 계속해서 4연부터 또 보도록 하죠. 네, 고맙습니다.